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거실 커튼을 살짝 흔들었지만 저는 그 바람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뒤의 고요함은 소음보다 더 귀를 울렸습니다. 향 냄새는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소파에, 제 옷기새까지 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빈 영정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액자도 국화꽃도 그 사람도 마루 바닥에는 조문객들의 발자국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발을 끌고 걸었던 흔적, 누군가 앉았다 일어섰던 자리. 저는 그 자국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더듬는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누군가 먹다 남긴 과일 접시, 식은 차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씻어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는데도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이 즐겨 읽던 책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방은 여기예요. 제가 미리 정리해뒀어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필요했던 건지, 혼자가 두려웠던 건지,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은 정갈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가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거실로 나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계시려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직 얼마 안 됐잖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안 됐어도 너무 답답해. 맨날 방에만 계시고 말도 없으시고 우리 눈치 보는 것도 지겨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 집에서 더는 숨을 쉴 수 없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들 집에서의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는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잤어.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정갈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장례식 때도 제가 이 집에 온 첫날에도 그랬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눈은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자기 앞 접시에만 머물렀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불편한 고요였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을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을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국을 데우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불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연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놀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을 데우려고. 며느리는 환풍기를 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버린 냄비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손대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냄비를 태우셨어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와도 되는 게 아니었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을 살폈고 저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엌에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여기서 나가야 하나? 혼잣말은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마음속 금이 그때부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틈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일시에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된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작게 똑딱거렸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던 순간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대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언제까지 모셔야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벌써 2주야. 2주 동안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만 계시고 말도 없으시고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나도 힘들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 달? 2달? 아니면 계속?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답을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답도 못하잖아. 그게 문제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아, 나는 손님이 아니라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제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도 어두웠습니다. 아들 부부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투를 걸친 노인,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경비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단지 입구까지 왔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벤치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졌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집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는 저절로 눌러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집 안을 비췄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슬리퍼 한 켤레,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었습니다. 남편이 신고 집안을 걸어 다니던 슬리퍼였습니다. 이제는 주인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조금씩 생활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 상담건이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맞으시죠? 네. 자녀분은 계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같이 안 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나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보호자 동의 없이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나온 거예요.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독거노인 지원 대상으로 등록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보낸 게 아니라 제가 나온 거라고 했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것들이 사실은 제 존엄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거리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침묵, 그 집에서 숨죽이며 지냈던 시간들, 냄비를 태웠을 때 들었던 그 말, 이제 그런 건 손대지 마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손님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제 존엄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이었기 때문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제 이불을 덮고 제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홍시가 익어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정기 방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직원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직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집은 내 가정이고 여기는 내 집이야. 가끔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다 나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를 벌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남편을 보낸 일, 아들 집에 갔던 일, 그곳을 떠난 일,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일, 그 모든 일들을 거치며 저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오래 참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이라 해도 선을 넘으면 말해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조용히 떠나도 된다는 것. 억지로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서 버틸 필요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감을 땄습니다. 익은 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감을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집에 머물며 눈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